184명이 잘못 뽑혀서 세무조사를 억울하게 받게 됐다. 다 0점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점수 깎인 거죠. 그럼 갑자기 비정기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이거는 진짜 받는 입장에서 엄청 살떨리겠네요. 변호사님 우리 회사에 왔어요. 근데 이거 가져간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영장이 없잖아. 거의 사전 예고 없이 들어옵니다. 와서 그냥 바로 통지서를 주죠. 오늘 실이슈 노재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지나가던 조정현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네, 잡혀온 조종현 변호사입니다. 예. 그럼 두 분을 왜 모셨냐 하면 두 분 다 회계법인에 계셨잖아요. 예, 조정현 변호사님은 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 근무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셨고 그 후에 조세심판원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노재균 변호사님도 삼정 회계법인에 계셨잖아요. 네. 거기서 주로 하셨다는 일은 어떤? 세무조사 주로 뛰었고 과세가 되거나 환급받을 게 있다면 조세 불복 절차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주로 그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그 이후 단계 업무를 담당하셨고 조정현 변호사님은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입장이셨잖아요. 판단하기보다도 판단을 위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노재균 변호사님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조정현 변호사님 쪽에 가서 판단을 구해서 열심히 다투는 그런 입장에 계셨던 거네요. 서로 이렇게 일하면서 맞닥뜨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19년까지 네. 근무를 했었는데 저도 18년부터 조세심판원 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복도에서 어. 이렇게 마주쳤을 것 같은데 그때는 서로 모르는 상태여서 이게 각자 다른 포지션에서 세무 전문가로서 활동해 오신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184명이 잘못 뽑혀서 세무조사를 억울하게 받게 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뉴스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까 해서 모셨어요. 이 뉴스 보셨나요? 네, 저는 뭐 업무 분야다 보니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이제 올 게 왔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회사가 왜 대상이 됐지 싶을 때가 또 종종 있었기 때문에 평소 그렇게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이래서 이랬구나 해소시켜주는 그런 뉴스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조사도 종류가 뭐 여러 개 있지 않나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제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일종의 정기검진 같은 거예요. 일정 매출 이상의 법인은 4,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는 조사고, 반면에 이제 비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이상 신호가 포착됐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탈세 의심이나 제보 아니면 다른 조사 과정에서 파생돼가 단서가 발견돼서 비정기조사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번에 뉴스에 나왔던 조사는 정기조사라고 보면 되나요? 184건은 모두 정기조사 대상 과정에서 잘못된 케이스들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회사들을 점수를 매기나 봐요. 점수에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실도 분석 시스템이란 것이 있는데, 납세자가 이 국세청에 각종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 신장률이나 소득률 등을 동종업체나 아니면 과거 사업연도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400개 정도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점수가 낮은 법인을 우선 네.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위험도 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표에서 위험도가 높으면 정기조사에 들어간다라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뽑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정기조사 대상이 들어가게 되고, 네. 조사 시작 약 20일 전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공식 통보예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텐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지서를 정독을 해야겠죠. 어떤 세목인지, 어떤 사업연도가 어떤 항목 위주로 조사 대상인지 여부가 적혀 있어요. 동시에 조사관이 요구한 사전 제출 자료 요구서가 있습니다. 이 사전 제출 자료들을 미리 정리를 하고 의뢰인과 회사 내부에 무엇을 누가 어떤 톤으로 답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요번에는 선정된 업체들은 그러니까 잘못 선정됐다는 취지인데 그럼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첫 번째로 이제 점수 자체가 잘못 매겨졌습니다. 국세청이 22년하고 23년 법인 성실도를 평가하면서 특정 유형 법인들의 일부 평가 항목 기본 점수 18점에서 32점을 누락하고 다 0점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점수 깎인 거죠. 세무조사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조사 선정 자체는 적법하게 되었겠지, 아니면 나올 때가 됐으니 나왔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감사가 이렇게 안 나왔으면 그냥 모르고 조사를 몰랐을 것 받았다는 같아요. 거잖아요. 네. 이게 1600
1615개 법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음. 1600곳 넘는 법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점수표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건데 이게 저희가 알 수는 원래는 없는 요소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사를 받고 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2번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네요. 국세청 감사보다도 감사원 감사였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국세청 감사는 국세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제 라인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법성 정도만 청 내부 감사에서 적발할 수 있을지언정 결과에 대해서 감사로 적발하기에는 지금까지의 관행도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감사에서 안 드러났다. 아니면 감사 시즌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갔다.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감사 받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크게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가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세무조사가 아니면 강도가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전에 이제 작성하는 보고서를 보고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고서도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부터 저희가 이제 정보를 다 받아서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가 적법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겠죠. 제가 짧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정기 세무조사는 4, 5년에 한 번씩 다 받아야 된다. 건강검진처럼. 그런데 다 받을 순 없으니 그중에 일부만 일단 선정해서 본다. 보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그중에 받은 거다. 조사 결과 뭔가 세금 신고나 납부한 게 있으니 그거를 납부해라라고 한 게 그게 과연 절차상 하자 또는 위법하다거나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뉴스처럼 잘못 점수가 매겨져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툴 수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적법 절차라는 걸 굉장히 특히 세무조사라는 건 기업이나 개인한테 대해서 굉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사기 때문에 굉장히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들의 취지들이 대부분 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배했을 때는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과세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뭐 법에 4, 5년에 한 번씩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4, 5년에 한 번 나오는 이유는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나와서 과세권을 행사하고 과세권의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4,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게 좀 더 텀이 짧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납세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불이익이 되는 거겠죠. 세무조사를 먼저 한번 빨리 받아놓으면 그 다음 텀도 더 빨라지는 거. 계속 그런 불이익도 쌓일 수 있는 거고요. 예, 세무조사 대응하시는 분은 이런 입장인데 그 음. 판단하던 위치에 있던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하는 입장이라기보다도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납세자가 손해를 입었으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다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 과세 처분 자체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거는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예. 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 내부에 국세청이나 뭐 세무서에 심리 분석 보고서 이런 게 있나 봐요. 인간의 심리가 아니라 심사한다 할 때 그거를 가지고서 나중에 소송 단계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나요? 국세청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법원 단계에서 조사 대상 선정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심리 분석 보고서라는 걸 결국 저희가 봐야 될 겁니다. 심리 분석 보고서라는 거는 이제 국세청이 조사 대상 선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성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정기 세무조사로 과세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조세 불복을 했을 때 항상 나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로 출발을 해야 돼서 조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 사건들이 조속한 성립과 확정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 재판이 너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데 또 시간과 노력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예상이 좀 되거든요. 세무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매번 이제 뭐 이유까지 밝히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또 다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료를 걸러서 제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정기 조사도 뭐 그런 것들이 안 주나요? 왜 선정이 됐고 왜 비정기 조사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얘기할 것 같은데. 비정기 조사도 똑같이 이제 세목하고 음. 사업연도 이런 것만 이제 통지서에 들어가 있고 아. 대략적인 이제 혐의가 들어가 있긴 한데 진짜 이런 혐의가 있었나라는 걸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갑자기 비정기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이거는 진짜 받는 입장에서 엄청 살떨리겠네요. 그래서 이제 업계 동향을 살피게 돼요. 내가 너무 운이 없어서 내가 최초면은 어쩔 수 없는데 보통 그런 사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인근 지역, 요 지방청 관할 안에서 요러요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충 파악은 되죠. 정기조사 때도 압수수색이 들어오나요? 비정기 수사 때 압수수색이 통지 없이 그냥 들어오죠. 조금 다른 게 변호사들 생각에 압수수색 이러면은 이제 수사기관 압수수색을 생각을 하는데 세무조사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영장을 통해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영치조사라 그래가지고 예. 불시에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이랑 기타 등등을 가지고 가죠. 근데 가지고 간다는 거는 납세자 입장인 거고 조사자 입장에서는 자진 제출을 받아서 가져갑니다. 제출 안 하면요? 제출 안 하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변호사님, 우리 회사에 왔어요. 근데 이거 가져간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이거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영장도 없던데요? 라고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좀 난감해요. 영장 없으니까 못 준다고 하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뭘 하냐면은 세무조사 할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세무공무원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필요한 자료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를 영장 없으니까 돌아가세요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돌아가세요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해요? 아니 영장이 없잖아요. 자료 영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또 취할 수 있는 수단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괜히 각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자료는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비정기 조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날을 세워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비정기조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영치조사, 압수수색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조차 안 하고 예.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영치조사를 할 때는 거의 사전 예고 없이 들어옵니다. 와서 그냥 바로 통지서를 주죠. 그러면 요즘은 어떻나요? 2026년 그 세무조사 경향 트렌드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점을 주로 많이 조사하고 많이 잡히고 하나요? 전통적으로 항상 해왔던 거는 법인세 조사를 할 때 주식 변동 조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고 그건 아마 지금도 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변동 조사를 하다 보면은 대표에 대한 증여세로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연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요새 세무조사 좀 늘어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세무조사 대응을 하시는 입장에서 요즘은 또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뭐 부동산 변칙거래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음. 인플루언서, 가족 간 자금 흐름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원래 많이 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내 영역은 여전히 집중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네. 사실 대부분이 기존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있고 변호사를 찾아가야지라는 생각들은 아직은 많이 안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변호사가 있으면 또 좋은 분야가 있거든요. 네. 세무조사는 착수 단계에서부터 결과 통지를 받는 그날까지 사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왜냐하면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도 함께 참여를 해서 네. 처음부터 같이 살펴보는 것이 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 또 이제 회계사이자 변호사이신 조정현 변호사님 계시니까 자웅동체 네, 네. 감사원 발표 뉴스를 주제로 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세무조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까지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